자, 안녕하세요. 내내 의사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3대 만성질환의 밑바탕을 이루는 문제인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에 대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대사증후군인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선 대사증후군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대사증후군이다 라고 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곧 발생할 만한 각종 질병의 전 단계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이런 만성질환들이 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죠. 대사증후군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크게는 환자 자체의 유전적인 소인과 성장하면서 영향을 받은 주변 환경적인 인자들이 모두 겹쳐서 생긴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집안 어르신들이 당뇨나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 같은 병을 앓고 있었다면 유전적 소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의 전체적인 식생활, 음식이나 간식을 먹는 스타일이 환경적인 인자 중 하나라고 예를 들어 꼽을 수 있는 것들이죠.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혈압, 혈당, 지질 수치를 측정하고 체중과 허리둘레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병원에 방문해 지질과 관련된 혈액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혈압, 혈당, 허리둘레 측정은 모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혹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번 알아봐도 되고요. 또 요즘에는 특별히 자기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 집에 혈압계, 혈당계, 줄자를 당연스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집에서 직접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죠.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해서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는 대략 알았는데 이게 왜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대사증후군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만성질환들 뿐만 아니라 연관된 다른 질병들도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평균적으로 대사증후군 상태에 있는 사람을 15년 이상 지켜봤을 때 일반인보다 약 2.5배 정도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률이 높았다고 해요. 당뇨병은 더 심각해서 무려 5배나 증가했죠. 투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도 1.5배 더 많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암의 발생률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대장암은 1.3배, 유방암은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암의 발생률들도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만성질환과 암까지 연관되어 있다고 하니 새삼 대사증후군을 꼭 치료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자, 그럼 내가 대사증후군이라는 나쁜 상태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사증후군을 판단하는 조건은 총 5가지입니다. 먼저 측정한 혈압, 혈당 수치가 있고요. 그 다음 줄자 등으로 직접 잴 수 있는 본인의 허리 둘레로도 판단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할 때 지질 검사로 포함되어 있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와 고밀도 콜레스테롤, 요즘은 방송에서 HDL이라고 하죠. 이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까지 봐서 정상이 아니라면 대사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5가지 항목 중에 3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면 대사증후군이 있구나 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먼저 혈압의 경우는 수축기 혈압, 우리 앞혈압이라고도 하죠. 앞혈압이 135 이상이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혈압이 135가 아니더라도요, 이완기 혈압, 뒷혈압이 85 이상인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혈압을 볼 때는
앞에 거만 신경 써서 보는 게 아니라 뒷혈압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앞 혈압은 135를 넘으면, 뒷혈압은 85를 넘으면 대사증후군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혈당은 과연 얼마가 기준일까요? 놀랍게도 혈당 수치 100mg/dL 이상부터 대사증후군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1부터가 아니라 100부터예요. 두 자리 숫자만 대사증후군에 피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요즘 검진해보시면 다들 100은 넘지 않으시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기본 진료뿐 아니라 건강검진센터에서 오시는 검진 대상자도 진료 상담을 맡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요즘 꼭 당뇨 위험이 아니더라도 검진 받으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100이 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99 미만의 두 자리 숫자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데 검진에서는 126 이상만 당뇨병으로 진단하고 125까지는 정상이지만 유의하세요라는 느낌으로 끝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전 단계는 검진에서는 환자로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경험상 혈당 수치가 100 넘는 분들이 흔하고 이분들이 다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 분들인데도 스스로 나는 검진해봤더니 정상인데? 라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위험한 혈당 수치의 기준을 좀 심각하게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혈당을 측정했을 때 100이 넘어가면 나는 대사증후군 위험 상태구나 라고 꼭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허리둘레를 재봐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있는 줄자를 이용해서 자기 허리둘레를 아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어디가 허리인가예요. 사람마다 허리를 재는 기준이 제각각일 수 있기 때문에 허리둘레를 재는 방법 역시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제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참 WHO가 고맙게도 자잘한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기준을 정했네요. 여하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허리둘레를 줄자로 재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데요. 먼저 양발 간격을 25에서 30cm가량 벌리고 똑바로 선 자세로 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쉰 상태가 아닌 편안하게 내쉰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데 바로 측정 위치예요. WHO에서 허리둘레를 잴 때 어디에서 잴지 미리 정해두었는데요. 그 위치는 갈비뼈 가장 아래 부분과 골반의 가장 윗부분 사이 중간 지점이에요. 의학적 표현으로 장골릉 위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로 들으시면 어디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내내 의사가 이번 기회에 허리둘레를 재는 기준을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잊지 말고 잘 기억해 두세요. 정확한 허리둘레 측정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 양 갈비뼈 중 가장 밑부분을 손으로 눌러서 확인해 보고 그 위치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아래에 있는 골반뼈의 양쪽 맨 윗부분을 또 직접 손으로 눌러서 확인합니다. 허리둘레는 이 갈비뼈 맨 아랫부분과 골반뼈 맨 윗부분 사이의 중간 위치를 잡아서 그곳을 기준으로 줄자를 배 앞뒤로 둘러 재시면 됩니다. 기억하기 쉽죠? 갈비뼈 아래, 골반뼈 위, 그 사이. 자, 말씀드린 대로 위치를 찾아서 다들 줄자로 허리 둘레를 재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허리를 재고 있으신가요? 왼쪽 모습일까요? 아니면 오른쪽 모습일까요? 저 내내 의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분을 상담하고 있느라 정신도 없고 주 6일 출근이라 매일매일이 힘들어서 핑계지만 뱃살이 조금 나와 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오른쪽보다는 왼쪽 모습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허리둘레를 한번 재보시고 큰일 났다 싶으시면 오늘부터라도 저와 함께 1시간 걷기 운동 약속하고 실천해봐요. 그래서 열심히 재주신 각자의 허리둘레가 대사증후군 기준보다 낮은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볼까요? 허리둘레는 남성의 경우 90cm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엄격해서 85cm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허리둘레의 경우에는 보통 바지 수치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인치가 더 익숙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센티미터를 인치로 변환하면 남성의 경우는 대략 35.4인치 이상, 여성의 경우는 33.4인치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입고 계신 바지 인치 수치와 허리둘레는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 다음은 중성지방 수치와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아쉽지만 없고요. 병원에 방문하셔서 직접 혈액 검사를 해보시고 결과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해 알아보시거나 지병이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상의하여 과거에 정기적으로 했던 검사 결과를 참고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최근의 검사 결과를 통해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지방의 경우 150mg/dL 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수치로 대사증후군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고밀도 콜레스테롤, 즉 HDL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중성지방과는 반대로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대사증후군 같은 몸의 나쁜 상태는 남성의 경우는 40 미만, 여성의 경우는 50 미만일 때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 볼까요?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5가지 결과에 대해 확인해 보고 과연 내가 대사증후군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예전 콘텐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전인 2021년까지의 건강보험 검진 통계 분석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이상은 대사증후군 상태임이 밝혀져 있었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세상에 내가 대사증후군이었다니 난 지금까지 건강한 줄 알았었는데 하고 깜짝 놀라실 분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 내내의사와 함께 대사증후군에서 얼른 탈출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나의 몸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만약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내가 정말 확실하게 치료받고 조절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걱정하기 이전에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다른 쉽게 치료되지 않는 병을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앓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죠. 그래서 스스로 이러한 질환들을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관리, 약 복용 등을 통해 잘 조절하고 치료받고 있는지 향후에도 문제가 없을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잘 치료받지 못한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이 대사증후군 상태를 벗어나기란 분명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 테니까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몸의 신진대사 불균형을 조절하여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나야겠죠. 이때 내가 대사증후군의 어떤 항목에 이상이 있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생활습관 조절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혈당이나 중성지방, 고밀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식단 조절을 통해 내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는지를 점검해서 대사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을 조절을 해야겠고요. 혈압이나 허리둘레에 이상이 있다면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심폐기능을 강화시키면서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심장의 원활한 기능을 돕고 배 주위의 내장 지방도 줄여서 건강한 몸을 가꾸어 가는 거죠. 근데 막상 식단 조절해라, 운동해라 하는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들어서 혹 지겹지 않으신가요? 진료실에서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분들과 생활습관 교정에 대해 상담하면 너무 진부하고 상투적인 말들이라 듣기만 해도 지겹다. 그런 이야기 뭐하러 하냐? 나도 방송에서 봤고
다른 데서 의사들도 살 빼라, 운동해라 해서 나름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도 효용이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어차피 약 먹고 해결해야 하는 건데 의사는 괜히 핀잔만 주고 조언해주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오해가 쌓이는 사례를 진료실에서 종종 겪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오해는 전부 생활습관 교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드물고 또 제대로 실천한 경우도 드물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저 내내 의사가 진짜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다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먹는 것, 식단 요법에 대해 알아보죠. 일단 막연해 보이지만 식단 조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저열량, 저지방, 저탄수화물, 적당한 단백질을 조화롭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탄수화물의 저지방을 유지하고 열량을 적게 먹으면 불필요한 칼로리로 인한 체중 증가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 거기에 적당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유지되면서 체내 지방만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어 대사증후군도 없어지고 점점 건강한 몸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서 체내 지방료를 줄이고 근육량을 늘리면 인체 기초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죠. 가만히 있어도 매일매일의 추가적인 칼로리 소모가 늘어난 기초 대사량으로 인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면 지속적인 지방량 감소와 함께 지방세포들에서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없어지기 시작해 대사증후군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참 이론은 좋은데 이 저열량, 저지방, 저탄수화물 식사라는 걸 도대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볼게요. 식단요법의 첫 번째, 저탄수화물 식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과거 전통적인 한국 식사를 하던 우리 조상님들의 탄수화물 섭취량은 하루 총 열량의 대략 70에서 80%였다고 해요. 예전 식사를 하시던 자화상을 보아도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밥그릇으로 밥을 드시고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물가가 비싸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음식점에 가서 밥을 시키면 사장님이 인심 좋게 밥그릇에 고봉밥을 담아 맘껏 드시게 해주던 시절이 있었죠. 물자가 넉넉하지 않던 예전에는 식사를 한다고 하면 가릴 것 없이 밥만 푸짐하게 먹어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탄수화물량이 절대적으로 높은 식단을 한국 서민들 대부분이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시대가 지나 요즘의 한식은 예전의 전통적인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약 60에서 65% 정도의 구성비를 보이는 식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단백질인 고기나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 위주의 식사, 그리고 약간의 참기름 혹은 들기름을 곁들인 지방질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식의 특징이죠. 그런데 만약 대사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한 저탄수화물 요법을 한다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50에서 55%의 저탄수화물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 먹는 총 열량의 50에서 55%라. 과연 얼마나 먹어야 50% 정도에 해당하는 걸까요? 보통 일반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 총 열량은 몸무게에 비례한 공식으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개개인의 하루 활동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거의 운동이나 움직임이 없는 활동량 저하 상태로 지내고 있다면 자기 몸무게에 30을 곱한 숫자가 하루 필요한 열량이 됩니다. 그리고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곱하는 숫자가 35 또는 40으로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 60kg 몸무게인 일상적인 활동량으로 지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60에 35를 곱하니까 2100kcal가 됩니다. 그렇다면 저탄수화물 요법을 이 공식에 맞춰서 하게 되면 하루 종일 먹는 총 탄수화물의 양이 총 열량 기준으로 비례 계산한 1050에서 1100kcal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 탄수화물이 1050에서 1100kcal를 넘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탄수화물이 바로 즉석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이니 즉석밥의 크기와 양으로 계산해서 알려드리면 이해가 더욱 쉽겠죠. 가장 보통의 일반 즉석밥의 크기는 210g 정도인데 이를 칼로리로 계산하면 315kcal입니다. 영양 성분을 참고로 하면 즉석밥 하나에 포함되어 있는 탄수화물은 칼로리 대비 9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즉석밥을 뜯어서 하나를 먹는다면 약 285kcal만큼의 탄수화물을 오늘 먹은 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식사를 한다면 한 끼에 밥 한 공기 정도는 먹게 되니까 조금 양보해서 밥 한 공기를 즉석밥 하나다라고 계산하면 하루에 3끼 밥만 먹어도 탄수화물을 총 855kcal를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목표치에서 밥을 먹고 난 여유분이 고작 200에서 250kcal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탄수화물을 밥만으로만 섭취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럼 다른 어떤 음식 또는 반찬들이 탄수화물과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반찬이 탄수화물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 하셨을 거라 자부합니다. 가장 처음 소개할 탄수화물 반찬은 바로 된장찌개입니다. 벌써부터 혼란스러운 여러분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데요. 자, 왜 된장찌개가 느닷없이 탄수화물 이야기하는데 튀어나올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된장찌개는 상대적인 고탄수화물 반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된장찌개에 어디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두부에 들었을까요? 아니면 호박이나 고추가 탄수화물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림 속 된장찌개 안에 밥이 들었나? 모두 정답이 아니고요. 여기 있네. 네,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추장과 된장, 요놈들입니다. 국물에 타서 눈 녹듯이 없어져 버리는 놈들이니 찌개 안에 탄수화물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기가 어렵죠. 근데 된장찌개에 정말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을까요? 두부랑 호박이랑 양파랑 고추랑 딱 봐도 채소만 가득이고 건강하게 보이는데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탄수화물이 많습니다. 여기 정리된 된장찌개 영양 성분을 참고하면요. 된장찌개는 칼로리의 38%가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5분의 2가 탄수화물이라는 말이네요. 그런데 된장찌개 200g당 170kcal 정도의 열량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된장찌개 1인분 한 뚝배기 정도 먹었다고 하면 400g 정도를 먹는 거니까 1인분당 탄수화물의 비중은 130kcal 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된장찌개 한 그릇이 130kcal이고 하루에 밥 3그릇을 먹으면 855kcal니까 합치면 985kcal, 즉 하루 대사증후군 치료 목표 탄수화물 양을 거의 모두 챙긴 게 되는군요. 그렇다고 하면 대사증후군을 치료한다고 하려면 하루에 밥 3끼랑 된장찌개 하나만 딱 먹으면 성공하는 거네요. 그렇겠죠?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대체 왜 의미심장하게 하고 있을까요? 이 뭔 개소리야? 맞아요. 사람이 하루에 된장찌개 한 그릇과 밥 3그릇만 먹고 다른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매일매일 식사를 하면서 대사증후군 치료와는 거리가 먼 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부터 조상님들이 아주 푸짐하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했듯이 우리도 그런 문화와 습관에서 무의식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된장찌개 말고도 우리가 즐겨 먹는 반찬의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찌개의 양대 산맥 중 하나, 김치찌개를 보죠. 김치찌개도 고추장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보니 된장찌개보다는 덜하지만 1인분당 탄수화물 50kcal가 넘게 함유되어 있죠. 감자볶음 반찬은 100g만 먹어도 탄수화물을 60kcal 가까이 먹게 되고요. 어묵도 단백질보다는 탄수화물이 많아요. 100g에 탄수화물 55kcal나 들어있죠. 그 중에 최고봉은 잡채입니다. 1회 분량 100g당 탄수화물이 112kcal가 들어있어 제일 높죠.
잡채밥은 정말 탄수화물 위에 탄수화물을 덮어서 먹는다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내 의사가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밥 한 그릇과 오이 무침, 어묵 볶음, 두부조림, 미역국을 곁들여 먹었고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으로 역시 밥 한 그릇, 된장찌개, 멸치볶음,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감자볶음을 먹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와 밥과 불고기, 상추, 잡채, 겉절이 김치를 먹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 별다를 것 없는 한국인의 하루 밥상 차림이죠. 그런데 이 상차림에서 고탄수화물에 해당하는 음식의 칼로리만 놓고 보자면 밥 3그릇에 855kcal, 잡채 112kcal, 어묵볶음 55kcal, 된장찌개 130kcal, 감자볶음 59kcal 해서 모두 1211kcal가 계산됩니다. 이 수치는 처음에 60kg 남자 기준 2100kcal의 총 열량에 대한 비율로 보면 약 58% 정도를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요. 저렇게 하루 3끼를 먹고 나서 일상에서 간식으로 빵 하나, 카페라떼 한 잔 정도를 먹었다고 한다면 과연 탄수화물은 저기 계산한 수치에서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걸까요? 솔직히 우리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 빵 하나 혹은 초코파이 한 봉지 정도 먹는 게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라는 생각 별로 없지 않나요? 정상적인 식사 3끼만 해도 이미 탄수화물이 포화 혹은 과잉된 상태라고 봐야 할 텐데 이런 간식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열량 대비 탄수화물의 양은 상당히 넘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게다가 방금 전 식단에서의 탄수화물 계산을 할 때 불고기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계란말이에 들어있는 미량의 탄수화물 등 상대적으로 적은 탄수화물의 양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계산해보면 현대인은 누구나 과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고 싶다면 꼼꼼하게 내 식단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얼마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거든요. 막연하게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고 했어. 그럼 한번 줄여봐야지 하고 나서 내가 먹는 거에서 이만큼 줄이면 되겠지 하면서 감이나 눈대중을 줄이는 것은 실제 별 도움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정말 저탄수화물 식사 요법을 하겠다면 실제 어떤 음식에 얼마만큼 탄수화물이 들어있는지를 파악해서 아예 안 먹을 것인지 줄여서 먹을 것인지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운 후 전략에 맞는 식사요법을 진행해야 올바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만약 내가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지금 하고 있다면 정말 잘 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의 연구 결과들을 조사해 봤을 때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이 적은 식사를 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대사증후군의 지표들인 중성지방이 감소하고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따라서 효과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하며 병원에서 검진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대사증후군의 개선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탄수화물 식단 다음에는 저지방 식단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죠. 저지방 식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방을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지에 따라 대사증후군의 악화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지방의 형태는 요즘 방송이나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포화지방산 혹은 불포화지방산의 형태가 있어요. 이 중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섭취하는 것이 대사증후군에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의 섭취는 심내혈관 질환의 개선과 큰 관련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